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갔다 오는 금연쌤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항일 무장투쟁을 배우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전 시간에는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여러 가지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의 어떤 여러 가지 운동들 앞에 핵심 개념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이 항일 무장투쟁, 직접 총을 들고 맞서 싸웠던 그런 시대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할까? 그냥 조용히 그냥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그냥 조금만 일제 협력하면, 일제의 어떤 도움만 주면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저렇게 저들은 저 수천 킬로에 해당하는 저 거리를 걸어가면서 목숨 내놓으면서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싸워왔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 저분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저분들이 그냥 조용히 집에서 그냥 일제에 적당히 협력하면서 살았더라면, 과연 지금의 우리, 지금의 나는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죠? 어떤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는 너무 역사 사실들에만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 사실들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진정성 있는 대화를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920년대 이후 국외 운동입니다. 저번 시간은 1920년대 이후 국내 운동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1920년대 이후의 국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1910년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가 1920년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가 1930년대, 그리고 네 번째 덩어리가 1940년대. 네, 이렇게 나누어서 국외에서 어떻게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920년대는요, 1910년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10년대에 국외에서는 어떤 운동을 전개했었죠? 그죠? 바로 10년대에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그죠? 독립운동 기지. 국내에선 비밀 결사였고요. 그죠? 바로 이런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실을 보아야 되는 시점이죠. 그게 바로 1920년대다. 그게 바로 1920년대라는 겁니다. 자, 이 1920년대 독립운동 기지에서 배출된 그런 군인들이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될 텐데, 자, 그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그 항일무장투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기억해 두세요.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 항일운동이 또 본격적인 어떤 그 출발 시점이 된다. 자신감이죠. 그죠? 거적적인 어떤 민족적인 저항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런 자신감들이 지금 팍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자, 독립운동 기지에서 지금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이제 20년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뭐냐면요. 네, 바로 요 근처죠. 있었던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자, 이 봉오동 전투는요, 이 봉오동 전투는 그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홍범도. 네, 홍범도의 그 대한독립군이 주도합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도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니까 일본이 좀 당황을 했던 거예요. 같은 3.1운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지금 국외에서는 이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아하, 안 되지. 이럴 수 없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만주 지역에 있는 부대하고 이 국내에 주도하고 있는 이 부대를 총 출동시켜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 작업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니 일단은 여기는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20년대는요. 그죠? 30년대로 오면은 만주사변 벌어지면서 뭐 이적을 뭐 자신들이 거의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20년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군대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다른 나라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건수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훈춘 사건이라는 것을 훈춘 사건 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일본 공사관 있잖아요. 일본 영사관을 불태우도록 이 지역에 마적단 있잖아요. 마적단을 매수한 거예요. 모월 모일 모시에 일본 영사관을 쳐라! 불질러라!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일본인도 죽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신들의 그 국민들까지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간에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일본은요, 이게 중국 측에 이제 항의를 했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본,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 뭐 미국 대사관도 있고, 지금 뭐 영국 대사관도 있는데, 그 지역은, 치해법권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스려줘야 합니다. 이거 좀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사관 앞에 가면 왜 우리나라 그 경찰들이 쫙 서서 지키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그 대사관, 우리 공사관, 우리 영사관은 우리가 지킨다! 라고 하는 걸 빌미로 해서 군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모군란 때 여러분들 왜, 난민들이 이제 일본 공사관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재물포조약 체결하면서 일본 군대가 주둔토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예, 똑같은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훈춘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군대를 집중적으로 지금 배출하면서 이 지역 일대의 독립군들과 한판 큰 싸움을 지금 전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때 이 봉오동에 있었던 이 대한독립군과 플러스 알파 여러 군대들이요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여기. 네,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 경로는 빨간색으로 갈까요? 네, 빨간색으로 한번. 이동 경로. 한색으로 되겠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이렇게 해요. 자, 어디서 이제 다들 모이냐면 청산리에서 다들 모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산리에서 이제 전투를 전개하죠. 이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이끌었던 그 부대는 이 인물은 누구냐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좌진이죠.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플러스 알파 연합부대라는 뜻이에요. 여기 대한독립군도 여기 들어가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총 집결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이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부대 아주 작심하고 들어온 거죠. 이 작심하고 들어온 이 일본 부대와 부딪히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가 일본에 맞서 싸웠으니까 대충 뭐 어느 정도 되겠지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데요. 우리나라 부대는요 정말 소규모예요. 어떤 부대는 7명, 10명 이런 부대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릴라전을 해야 되잖아요. 무기도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이런 어떤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부대와 동아시아 최강의 부대가 지금 만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뭐 좋았으니까 역사서에 나왔겠죠. 그죠? 좋았으니까 나왔겠죠. 네. 좋았고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일본 측에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타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독립군들이 말이죠. 독립군들의 무기를 갖고 그렇게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뛰어나게 엄청나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독립군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 이게 뭘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네. 결론은 얘기한다면 일본군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상자, 제일 좋은 무기 갖고 제일 좋은 군대끼리 붙었으니 엄청난 사상자 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청산리 전투 이때 이제 이 청산리 들어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어요. 뭐 어랑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여러 지역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진 건데 이때 이제 큰 전투에서 여러분들 이 독립군을 사이에 두고 협공을 해요. 일본군들이 바다 쪽쪽 해가지고 딱 협공을 하는데 쭉 조여 들어오는 거죠. 쭉 조여 들어와서 이게 딱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쭉 조여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안에서 이 가운데서요 계속돼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저항을 하는 것이죠. 쫙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쫙 이 과정에서 격렬한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봤더니 이 가운데에 있었던 이 독립군들은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호련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릴라 전술을 할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냐면 기동력이에요. 빨라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지형 지물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 지물을 잘 알기 때문에 협공을 당하고 있었던 어찌 보면 유인을 했는 거죠. 유인을 했던 이 독립군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던 이 부대는 자기 부대가 공격하는지도 모르고요. 상대편에서 엄청난 무기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지금. 예.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던 싸움. 그게 바로 이 청산리 전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너무 약이 올랐죠. 예. 엄청나게 약이 올랐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민 간의 협조, 그리고 지형지물의 획득, 기동력이라고 그랬죠. 그 주민 간의 협조를 끊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지역 일대를 완전 소개시켜버립니다. 소개. 불질러가지고요.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바로 간도참변이라고 합니다. 네, 간도참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을 정말 쓸어버려요. 자,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결국 이 독립군들이 이곳에서 더 이상 주둔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네, 이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여기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합니다. 대한독립군단. 네,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해요. 서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여기 이제 김자진도 들어가고 홍범도도 다 들어갔죠. 그죠? 그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러시아 측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령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 러시아령 어디냐면요. 예, 거기가 바로 자유시라는 곳입니다. 자유시. 자, 그런데 이 자유시로 이동했는데요. 여기서 참변을 겪어요. 자유시 참변. 21년. 자, 그러면 이 자유시 참변을 왜 겪었냔 말이죠. 이 자유시 참변을. 분명히 도와주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일본이요. 이 러시아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만약에 지금 우리의 적인데, 이 독립군들이 우리의 적인데 이 독립군들을 받아준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 러시아가 우리한테 전쟁하자라고 하는 선전포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참 곤란한 입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안을 하냐면 무장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독립군들한테 무장해제하고 그냥 우리 군대에 들어와서 싸워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 더 이상 독립군 활동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장해제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러시아 부대랑
또 충돌을 하게 되는 사건, 정말 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유참변이 되는 겁니다. 뭐 간도참변이라든지 이 자유참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프죠. 그죠? 이게 조국이 있는 그런 부대였더라면 이렇게 당하겠습니까? 그죠? 식민지 백성의 어떤 부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철저하게 탄압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결국 이 자유참변을 겪으면서 부대가 도저히 여기서는 활동 못하겠다라고 해서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뭘 결성하냐면요. 쭉 내려와서 3부를 결성합니다. 3부를 결성합니다. 자, 이 3부는 어떤 부서가 있냐면요. 자, 이렇게 참, 정, 신 이렇게 3부예요. 그래서 참, 의부, 정, 의부, 신, 민부. 이렇게 3부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3부는요, 일종의 그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네, 그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결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 어려움이 와요.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일본이 이걸 가만히 두겠냐고요. 가만히 안 냅두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독립군들을 잡아가지고 일본 측에 넘기면 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또 압박을 가죠. 그런 내용들이 결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예요. 미스야 협정. 네. 이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니까 여기서 정말 독립군 활동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쉽지 않았겠죠.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이제 미스야 협정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1925년도에 이게 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5년도면은 어떤 일이냐면 국내에서는 지금 사회주의 세력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든다 그랬죠? 치안유지법을 만든 해예요. 그리고 국외에서는 바로 이 독립군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을 또 체결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지금 일본에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을 지금 찍어 누르기 위한 어떤 그런 법 또는 협정 이런 것들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게 1925년 그 기점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어려워지면서 이런 어떤 미스야 협정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합니다. 네, 3부 통합운동.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더라.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더라. 결국 이 3부 통합운동의 결과, 네, 3부 통합운동의 결과, 이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네, 혁신의회가 결성이 되고요. 혁신의회. 이건 이제 북.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결성이 돼요.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결성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이렇게 지금 결성되는 모습들. 요 혁신의회 국민부가 이제 1930년대 가면요. 또 이어져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어쨌건 이런 흐름들. 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독립군의 어떤 그런 명맥을 잇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죠? 조직들이, 그죠? 네. 대한독립군도 알아야 되고, 북로군정서도 알아야 되고, 대한독립군단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부도 알아야 되고, 혁신회도 알아야 되고, 머리 아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920년대 이 항일무장투쟁을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굵은 분필로, 하얀색 분필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었죠.
그죠? 네,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이 화살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그 독립군들의 발자국이 보이십니까? 단순하게 이게 화살표로만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만주 지역이고요.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 화살표의 궤적을 그리면서 이동했을 시간은 주로 밤이었겠죠. 밤이었을 테고 큰 도로도 아닌 그 산길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도대체 몇 킬로나 될까요, 여러분들? 예? 중국령에서 러시아령에서 다시 또 중국령으로 들어오는 이 여정의 길이 얼마나 엄청난 길이와 엄청난 거리와 엄청난 시간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이 화살표 속에 있는 이 발자국, 그 눈밭을 헤치면서 저벅저벅 자신들의 그 발자국을 내면서 이동했을 그 독립군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속에서 그려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생들을 왜 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저를 쳐다볼 수 있는 바로 지금의 공간과 지금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겠죠. 그죠? 참 우리들은요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먼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요. 네? 한 90여 년 전 이야기. 예. 그 90여 년 전에 이렇게 칼바람을 맞으면서 눈밭길과 숲속길을 헤치고 지나갔던 이 독립군들의 어떤 그 스토리가 우리 1920년대의 그 자랑스러운 히스토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조직들이 많아요? 나 이거 못 외우겠어요. 고작 몇 개, 더 많이 있지만 주요 부대들 고작 몇 개를 지금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몇천 킬로를 일제의 눈을 피하면서 싸웠을 그 독립군들의 그 지난한 투쟁의 시간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대들의 이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외감을 가지시면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암기 대상이고 여러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아주 그 먼 옛날 이야기의 어떤 그런 조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화살표 속에 있는 독립군들의 발자국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1920년대에 이런 어떤 싸움을 이끌어냈던 이 모습들이 이제 30년대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30년대로 연결되는데요. 이 30년대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한, 중, 연, 합, 작전이라는 거예요. 네. 한중 연합작전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중 연합작전이라. 1920년대만 해도 지금 미세협정 보세요.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인들을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930년대 와서는 그 중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을 잡고 싸운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요? 20년대에서 30년대로 전환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이 한중연합작전을 만들게 된 그런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만주사변이죠, 만주사변. 일본이 속내를 드러낸 거죠. 네. 그걸 이제 안 거죠, 중국도. 일본이 우리의 적이었구나. 그 적에 맞서 싸웠던 한국인들, 조선인들 응원하고 지지해줘야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와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30년대 초, 저기 앞에서 여러분들 그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있었죠? 자, 혁신의회 국민부,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혁신의회 국민부인데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고리들이 다 되는 그런 조직들이 1930년 초에 나옵니다.
먼저 북만주의 혁신의회,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자, 이렇게 있죠. 자, 혁신의회 측, 그 다음에 국민부 측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30년대로 와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먼저, 혁신의회 측. 자, 이쪽에서는요, 30년대가 되면은, 한중 연합작전에 의해서 한국 독립당, 그리고 그 산하부대로서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져요. 한국 독립군. 자, 이 한국 독립군이 싸웠던, 그 싸웠던 그 전투가 뭐냐면요. 바로 쌍성보 전투.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대전자령 전투에서 또 대승을 거두게 되죠. 네, 이게 바로 한국 독립당 산하부대 한국 독립군이 활동했던 1930년대 초반의 한중 연합작전의 결과물들이에요. 반면에 남만주 지역 국민부 쪽에서는요. 자,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 혁명당 산하했던 혁명군이 결성이 되죠. 이 한국 독립당을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냐면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이고 조선혁명당을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냐면 양세봉이에요. 양세봉.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항일운동하는 데는 쓰리봉이 있어요. 쓰리봉. 네. 원봉이 누구냐면 김원봉. 투봉이 누구냐면 김두봉. 쓰리봉이 누구냐면 양세봉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주 이름도 참 그럴듯하게 연결이 되시죠, 다들? 네. 원봉, 김원봉. 김원봉 여러분들 어느 조직과 연결되죠? 네, 의열단 조직과 연결이 될 겁니다. 의열단 조직과 연결이 되고요. 투봉, 김두봉은 이제 40년대 조선독립동맹과 연결이 될 거고요. 쓰리봉, 양세봉은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싸웠던 전투가 뭐냐면요. 예, 바로 영릉가, 그다음에 흥경성 전투예요. 영릉가, 흥경성 전투. 네, 영릉가 흥경성 전투를 전개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1930년대 초 만주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서 지금 활약했던 그런 부대들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이게 만주사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만주사변이 지금 30년 초에. 자, 그리고 결국 만주 괴뢰국이 세워져요. 어떻든 간에 일본의 영향력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싸우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싸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대 중 일부가요. 바로 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해요. 중국 관내. 네.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내부에서 또 활약하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김원봉이라고 있습니다. 김원봉. 제가 아까 그 양세봉 설명하면서 설명했죠? 네, 김원봉. 이 김원봉은요, 여러분들, 이 김원봉은 1919년 10년대예요. 예, 만주 길림성 이쪽에서 만주 길림 쪽에서 의열단을 조직했죠. 이 의열단을 조직해서 1920년대 의열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 김원봉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의열단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의열단을 조직을 해요. 의열단을 조직을 했고 이 의열단이 1920년대 와서는 국내에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하죠. 이 의열단의 여러분들 그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 지침은 뭐였습니까?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네, 이 조선혁명선언을 통해 가지고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때 이 의열단들의 어떤 활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김익상이라든지 김익상, 그 다음에 김상옥, 그 다음에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의열투쟁을 전개하다가 이제 이 김원봉이요, 어떤 한계를 느껴요. 이렇게 개별적 투쟁은 한계가 있다. 왜냐면 내가 폭탄을 던졌어. 그래서 요원을 암살을 했어. 뭐가 바뀌냔 말이에요. 왜냐면 그 자리엔 또 다른 일본인들이 앉히면 또다시 그게 이제 봉합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당을 만들고 군사를 만들어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이제 이 김원봉은 1930년대에 변하게 만든 것이죠. 네, 변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김원봉은요, 뭘 조직하냐면요, 이 김원봉은 바로 민족혁명당을 조직합니다. 민족혁명당을 조직합니다. 자, 이 민족혁명당의 특징이 있어요. 이 민족혁명당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좌우합작이라는 겁니다. 좌우합작. 이게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여러 세력들이 다 여기 이제 합류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좌우합적의 어떤 그런 성격으로서의 민족혁명당, 아주 가장 크게 또 활발히 활동했던 그런 단체가 바로 이 민족혁명당입니다. 자, 이 민족혁명당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가 있어요. 자, 그 산하부대가 뭐냐면요, 그 산하부대가 바로 결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선 의용대라는 겁니다. 조선 의용대라는 겁니다. 자, 요 조선 의용대, 1930년대 민족혁명당과 조선 의용대가 이 중국 관내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30년대에 또 우리는 알고 있죠? 또 다른 조직이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 그죠? 제가 앞에 그 핵심 개헌 설명할 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렇게 곡선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오다가 쭉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게 되는 그 타이밍이 뭐냐면 바로 윤봉길 의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의거가 성공하면서 중국 장제스, 국민당을 이끌고 있었던 장제스가 중국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팍팍팍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로 가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기사회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그 세력도 있어요. 그 세력도 있고요. 바로 이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요 세력도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합쳤을까요? 합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뭐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으셨나 보죠. 어쨌거나 이 김군은요, 바로 이 민족혁명당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또 노선을 걷고 있었죠. 자, 이렇게 1930년대에 이 조선 의용대는 여러분 어떤 역사의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의용대의 역사의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중국 관내의 최초의 부대예요. 최초의 한인 부대. 네.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부대. 여러분,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부대가 한국 광복군이 아니에요. 한국 광복군은 1940년대에 가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로서 지금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중국 관내 최초 한인 부대던 이 조선 의용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의 어떤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1919년 이 만주 지역에서 만들었던 이 의열단, 개별투쟁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별투쟁 한계를 느끼면서 이건 아니야. 이제는 군대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형성해가지고 싸워야 되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민족혁명당이고 조선 의용대였다. 라고 하는 이 흐름. 네, 김원봉의 어떤 그 꿈은 이렇게 착착착착착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자, 이제 1940년대, 이제 일제의 패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1940년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는 여러분들, 자, 저 조선의용대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자, 조선의용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여기가 지금 충칭, 여기가 지금 예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예난이고요.
예난이고요. 얘가 충칭이에요. 자, 이 조선의용대가 말이죠. 이 조선의용대가 이동을 해요. 조선의용대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면 어느 쪽을 향해서 이동을 하냐면 저 예난 이쪽을 향해서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충칭에 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충칭에는요, 여러분들 일단 조선의용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조선의용대로 한번 써볼게요. 조선의용대. 자, 1940년대에 이 충칭, 여러분들 그 앞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하면 제가 설명드렸죠? 상하이 시대와 충칭 시대, 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시점을 기억해 놓으시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충칭에는 어떤 조직이 들어와 있냐면 대한민국 지금 임시정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충칭에는 임시정부 들어와 있고 임시정부의 그 산하부대, 산하부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바로 한국 광복군이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난에는요, 어떤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져요. 조선 독립동맹. 자, 이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부대가 뭐냐면 바로 조선의용군이에요. 조선의용군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올라가서 조선독립동맹 그 산하부대인 조선의용군으로 이제 합류가 될 거예요. 합류가 되면서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김원봉 있잖아요. 이 김원봉과 일부 세력들은요, 김원봉과 일부 세력들은 바로 여기, 이 충칭에 있는 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원봉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제 합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는 어떤 그 인연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 김원봉이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지금 합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1940년대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난 지역의 조선독립동맹과 이 충칭 지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렇게 양분돼서 나타나는데, 이 예난 지역은 여러분들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마오쩌둥 있죠? 마오쩌둥의 그 대장정의 최종 종착지 예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제2의 발전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또 다른 세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국내는 어땠냔 말이에요. 국내. 1940년 국내. 아무도 없었냔 말이죠. 아니에요. 1940년대 되면 이 국내에서도 이제 일제의 패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만든 조직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조직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 조직이 뭐냐면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조선건국동맹. 자, 이 조선건국동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여운형이었습니다. 여운형이 이끌고 있었고, 역시 이 조선건국동맹은 그 좌우합작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조선건국동맹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조선건국동맹이 나중에 광복되잖아요. 1945년 광복되잖아요. 그럼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라고도 합니다. 네,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바뀌어서 또 이제 해방공간, 광복공간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 들어가시면 또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네. 어쨌건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조선독립동맹이나 조선건국동맹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나름대로 어떤 그 조국의 광복, 조국의 해방을 지금 지향하고 있죠. 이 조직들이 다 어떤 걸 지금 목표로 지금 향하고 있냐면 공화정,
네. 모두 다 공화정을 지금 지향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화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뭐 출발부터가 공화정을 지향하는 거죠. 삼권 분립에 기초한 최초의 공화정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변함없이 여전히 이렇게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항일 무장투쟁의 어떤 그 흐름도였어요. 네, 항일 무장투쟁의 흐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는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흐름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는 여러분들 일제의 그 무단 통치가 전개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물론 이 당시도 여러분들 항일 무장투쟁이 있었어요. 의병투쟁, 마지막 의병장 최응언, 네, 이런 어떤 그런 인물들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요. 어쨌건 그렇게 되면 지금 공백이 남아있는 거고 다룬다면 더 있어요. 내용들이. 1920년대 오면요. 항일 무장투쟁이 본격화되는, 항일 무장투쟁의 어떤 깃발을 선명히 흔들게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죠. 왜냐하면 1910년대 어떤 독립운동 기지의 어떤 건설 목적이 뭐냐면 때가 되면 싸운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때가 되면. 그래서 그때가 바로 1920년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을 밀미로 말미암아서 군대에 들어왔고 큰 싸움 벌어지죠. 청산리 전투. 자, 이동합니다. 대한독립군단, 서해를 총재로 하고 있는 대한독립군단 이동했다가 자유시로 다시 이동하는데 여기서 또 참멸당하죠. 무장해제. 자, 그럼 내려와가지고 3부를 결성했는데 또 이제 일제가 또 이거 압박을 넣는 거예요. 미사협정.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하나를 합치자라는 삼부통합운동이 전개되었다가 그 결과물로서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지금 이렇게 결성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요 혁신의회 국민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연결되어 가서 1930년대 이 초에 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무장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당 혁명군 양세봉이 이끌고 있죠. 영릉과 흥경성 전투. 북만주 지역에서는 지금 지청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쌍성모 대전자령 전투를 전개하고 있는 모습들. 자, 그런데 이제 만주사변 벌어지면서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사실은 여러분 이 만주사변 벌어지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흩어지고는 있지만 또 여전히 1930년 중반 이후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한중연합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어떤 냐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의 그 조국광복회라고 있거든요. 그 조국광복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함경도 쪽으로 치고 내려와가지고 진공작전을 통해가지고 큰 전투를 또 승리로 이끌고 있어요. 그런 전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항일운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초점은요, 이제 중국 관내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합니다. 자, 중국 관내에서는요, 어떤 인물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냐면 바로 김원봉. 이 김원봉은 이 의열단을 만들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1920년대 이 김익상, 김상호, 나석조 같은 이 인물 중심이 되어가지고 의열투쟁,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을 바탕으로 해서 의열투쟁 전개했지만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체적 평가에 의해서 이제 당을 만들고 군대를 갖춰가지고 싸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1930년대가 오면 이제 당을 만든 거죠. 그 당이 뭐냐면 바로 민족혁명당이고 군대를 갖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부대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조선의용대가 40년대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이 조선의용대가 예난지역으로 이동해서 이후에 조선의용군으로 다시 되찾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들이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조선건국동맹은 국내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무기를 갖고 군대를 갖고 그럴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뭐 행정적으로나 뭐 여러모나 어떤 독립되었을 때 이제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지금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선건국동맹이 잇따라 이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되어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네.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 이후 그 국외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게 국외에서는 정말 이렇게 엄청 싸우고 있고 국내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또 쟁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또 자신의 어떤 그 권리라고 할까요? 이런 걸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요와 관련된 또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또 살을 붙여보는 그런 작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체들이 많았으니까요. 그죠?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